예, 그러면 앞에 시간에 이어서 살인의 죄, 위법성 조각사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규환 18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본 거는 살인의 죄에 관련된 살인죄 기본적인 250조 1항에 나와 있는 그 살인죄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총론 시간에 배웠지만 살인죄는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안락사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살인죄에 대해서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관련된 정당방위 가능하고 뭐 긴급피난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뭐 다라기보다는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선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의 체계다 하는 정도가 문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결국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안락사가 허용되느냐, 즉 안락사가 촉탁 승낙 살인죄의 위법성마저 조각시킬 수 있는지가 논쟁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 19페이지 보시면은 안락사의 문제 그래가지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한 실정법적 연구라 그랬는데, 의를 보시면은 안락사란 일반적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경감하기 위한 의료적 조처가 생명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생명 연장을 위한 조치를 중지하는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를 안락사라 하죠.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그 유형과 형사 책임 나오는데, 여기서 안락사 문제 중에서 우리가 진정 안락사와 부진정 안락사로 나누게 돼요. 자, 근데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이 부진정 안락사,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 단축이 있는 부진정 안락사를 문제 삼는 거고, 진정 안락사는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환에도 보시면 유형과 형사 책임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생명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는 살인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걸 부진정 안락사라 하는데, 자, 안락하게 죽을 수 있는 안락사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피해자가 승낙을 했을 때, 응? 어떤 생명 단축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그 재고 조치를 했을 때 그와 관련돼 가지고 부진정 안락사 문제가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냐는 겁니다. 진정 안락사, 진정 안락사는 얘는 뭐다? 여기 핵심은 여기니까 여기는 생명 단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안락사와 관련돼 가지고 생명 단축이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교환 보시면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안락사, 진정 안락사는 살해행위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이제 법률이 하나 만들었죠. 2017년도인가요? 만들어져가지고 호스피스 완화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긴 법률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연명치료 결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관련돼 가지고 진정 안락사는 생명 단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형법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법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 안락사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연명치료 의료결정법. 연명치료, 이거 줄여서 결정법이라 했었는데, 이 연명치료 결정법에 의한 것도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연명치료 결정법에서는 조건이 뭐예요? 얘네는 먼저 환자 자체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 자체 신청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의사의 설명 의무를 전제로 해가지고 몇 가지 조건 하에선 관련돼 가지고 형법적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는 연명치료 결정법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들은 뭐다? 윗부분들은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진정 안락사 관련돼 생명 단축이 있다와 관련돼 가지고, 생명 단축이 있는 안락사에는 다시 우리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환 보면은 그
둘 다 생명 단축을 가져오는데 생명 단축과 관련돼 가지고 그 교환해 보면 이제 그 윗부분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유형과 형사 책임의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 있죠. 안락사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더라도 첫 번째 요건으로서 그 불체 질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고 그다음에 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격심하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단 촉탁 또는 승낙이 있고 안락사 시행의 목적이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사가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시행한다는 요건이 갖춰진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소극적 안락사는 뭐다? 소극적 안락사는 그런 생명 단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예요. 자, 근데 이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약간 다수결적 견해이긴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형과 형사 책임 첫 번째 문단은 진정 안락사와 부진정 안락사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문단은 소극적 안락사, 세 번째 문단은 이 적극적 안락사를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문단 보면, 그러나 최근에는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적극적 안락사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과 안락사의 남용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견해를 보면은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환자, 특히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부착된 인공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 또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 부르고, 소극적 안락사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존엄사할 권리를 인정하는 논거를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수의 견해는 소극적 안락사만 인정되고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 단축을 명확하게 가져오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락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람의 병원 사건이 있었는데, 보람의 병원 사건은 그 밑에 사실관계에 관련된 공소실의 요지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이제 그 법원의 판단 문제가 나와요. 즉 그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를 돌보는 그 배우자가 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퇴원시켜서 집으로 데려가겠다 한 겁니다.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환자를 퇴원시키면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자가호흡이 안 되고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호흡하고 있는데 당연히 집에 데려가면 사망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보호자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 담당 의사들이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집으로 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보시면은 뭐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단은 넘어가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봐보세요.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가 없다고 온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제 2심 법원도 잠깐 보시면 2심 법원, 고등법원은 의사들이 정범인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퇴원시켜 치료행위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 또는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협조한 점에 비추어 그 정범의 고의가 없고 방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방주범을 인정하였다 했는데, 대법원은 뭐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그 피해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정범이죠. 정범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있었는데 의사들한텐 정범의 고의가 없다라고 봐서 방조범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정범의 고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범의 고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는 것처럼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에 기이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동정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즉 의사인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 이른바 기능적 행위 지배가 흠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배우자만 살인죄의 정범이 되고
의사들은 뭐다? 살인죄 방조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라매 병원 사건은 뭐 결론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면 되고 20페이지에 그 20페이지에 이제 그 평석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건데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도 되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읽어봐도 돼요. 삭제할까 그러다가 교환에 넣은 건데 삭제하기가 뭐해서 놔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또 집중해가지고 읽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보라매 병원 사건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그 판결 이유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일어났던 연명치료 중단 사건인데 이게 연명치료를 중단한 자체가 이것이 형법적으로 안락사인지 아니면 촉탁승낙 살인죄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이죠. 즉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고 의사는 소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의사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기해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 중단, 정확하게는 연명장치를 제거한 경우에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수견 쭉 가번 나와 있는데 가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 연명치료 행위가 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 23페이지에 나번을 보시면은 나번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자, 여러분들이 이것 관련돼 가지고 봐야 될 게 그 교환에 보면은 대법원 판례가 구분하고 있는 거는 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줄 알고 환자 자체가 뭐예요? 환자 자체가 사전 의료 지시를 한 경우입니다. 즉 환자가 내가 이렇게 죽게 될 수도 있고 연명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나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 해가지고 명확하게 사전에 의료 지시를 한 경우예요. 그게 이제 나번에 관련된 거죠. 사전 의료 지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 의료 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의료 지시에 의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사전 의료 지시란 건 뭐예요? 이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사전 의료 지시는 진정한 자기 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 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의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 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 의료 지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 지시를 했다. 어떤 연명치료 중단 사건에 빠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의료 지시를 했고 그것은 자기 결정권 행사다. 여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예요? 이대로 따르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사전 의료 지시가 없었던 겁니다. 답은 보시면 한편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 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전 의료 지시가 없었고 이미 어떤 의학적으로 사망 단계에 접어드는 단계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다. 그럼 따르면 돼요. 근데 이때는 사전 의료 지시가 없었다. 그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된다기보다는 추정적 의사에 따랐다. 그리고 추정적 의사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첨부해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사 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 생활 태도 등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굉장히 추정적 의사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이 추정적 의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 보고 때문에 24페이지에 마지막 3번에 다수견 나오는데 담당 주치, 진료기록 감정의, 그다음에 신체 감정의 등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지속적인 식물 인간 상태로서 자발 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및 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죠. 이 케이스에서 이제 추정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이제 연명치료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된 내용까지도 다 살펴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의 체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주로 이제 보통살인죄와 관련된 것이었고 책임관계에 의해서 신분관계에 의해서 형이 가중되거나 형이 감경되는 존속살해죄라든가 아니면 영아살해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와 관련된 것은 이 책임 파트에서 논하기 때문에 이 책임 관련돼 가지고 책임이 감경되고 있는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속살해죄는 쉽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체가 직계 비속이 객체 누구예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입니다. 영아살해죄는 뭐예요?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누가요? 그 부모가 살해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동기가 필요하죠. 동기가 참작할 만한 동기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것들만 보시면 되고, 먼저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책임 관련돼 가지고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뭐냐? 책임이 신분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중처벌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지금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옛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형법을 처음 배울 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1995년도 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9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때 여기다가 존속살해죄 법정형이 너무 무겁다, 가중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과 무기징역 이외에 7년 이상의 징역을 선택형으로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존속살해죄와 관련돼 가지고 존속을 살해했다 그래가지고 신분관계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 합헌적이냐 아니면 위헌적이냐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교환 보시면은 가중처벌의 합헌성 여부 그래가지고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 있다. 뭐 헌법재판소는 뭐 합헌이다 보고 뭐 학계에서는 이제 위헌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사견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의 차이가 아닐까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우리가 이 실제로 봐야 될 건 뭐다? 주체는 뭐다? 여기서 주체는 존속살해죄 주체는 얘는 직계
비속이에요. 여긴 뭡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보는 것은 주체는 직계 비속이고 그 다음에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직계 비속이다, 직계 존속이다 할 때 이것이 과연 법률상 개념이냐 관련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법률상 개념이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률상 개념으로 한정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법률상 개념을 기초로 하는데 사실상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26페이지 보시면은 객체는 법률상 개념에 기초한다 그래놓고 혼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자의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자식을 출산하면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어머니와 출산한 아기 사이에는 뭐다? 자연적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법률적 관계로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입양과 관련돼 가지고 합법적인 입양이 있을 때 그때도 법률적 친자관계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자가 입양한 양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역시 여기서 말하는 직계 존속에 의한 살해가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해당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입양은 여러분들이 뭐 민법을 배워서 알겠지만 입양을 간다. 그럼 내가 여기 있어요. 생가에 친부모가 있고 친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자식이 이쪽 가로 입양을 가요. 그럼 얘 양부모가 되고 양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양부모와 양자 관계 이외에 얘가 가지고 있던 친부모와 친자 관계는 없어지냐?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양부모를 살해하도 존속 살해죄, 친부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 살해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양자 제도가 있는데 친양자 제도는 이쪽에 친부모와의 그 친자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부모하고의 관계만 남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그 친양자로 입양 간 다음에 이쪽에서 그 친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살인자가 되겠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친자 관계가 아니라 인적 관계에 불과한 계자가 계부모를 살해한 경우나 서자가 적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의 내용들을 받으시고, 역시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입양이냐 아니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텐데 밑에 판례를 봐보세요.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은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은 재판 요지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타가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가를 중심으로 사는 종전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은 81년도 판례 보시면 재판 요지 피살자, 즉 피해자죠. 피해자가 그의 문전에 벌어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그 부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료를 살해하였다 하여도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주워다 길렀어요. 이 피해자가 자기 집 앞에 뭐 깐나라기가 있으니까 누가 두고 갔으니까 얘를 기른 겁니다. 근데 얘를 기를 때 어떻게 했냐? 얘를 갖다 자기들이 낳은, 자기 부부가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친생자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입양의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자가 양부모를 죽은 거기 때문에 존속살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는 뭐예요? 이 케이스는 출생신고를 했지만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친생자가 아니었다. 그럼 입양의 요건을 갖췄냐? 근데 입양의 요건을 갖췄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여러분들 그 밑추친 거 보시면은 형법 250조 2항의 직계 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사실상 혈족 관계가 있는 부모 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그 직계 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리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입양 관계가 성립된 뒤에는 직계 존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중요한 게 친자식으로 입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위 그 원순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고 나서 당사자 간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 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뭐다? 친생자 신고는 있었는데 입양의 효력으로선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해하더라도 직계 존속이 아니고 존속 살해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판례, 2007년도 판례는 출생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양자가 양부모를 살해한 거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밑줄 친구 보는 것처럼 판시상에 출생 신고는 입양 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 살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인데 그 이유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중간쯤 보시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 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당연히 존속 살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페이지에 있는 판례와 27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자, 실제로는 뭐다? 출생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할지라도 친생자가 아니라면 출생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입양의 효력으로서 인정받으면 양자가 되는 거고, 입양으로서 효력 못 받으면 양자가 안 되는 거죠. 입양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 보통 살해죄. 그 다음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자기 존속을 살해하면 존속 살해죄가 되는 거다. 그 양자의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직계 비속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법률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직계 존속을 살해하면 우리가 존속 살해죄가 돼요. 자, 얘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의사를 고의라고 합니다. 자, 근데 행위자가 생각한 건 뭐다? 행위자가 생각한 것은 존속 살해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존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난 일반인을 죽이겠다, 보통 살인을 고의로 했는데 존속이 살해된 경우, 그 경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현실이 달라지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28페이지에 고의와 착오 문제가 나오는데 존속 살해의 고의로 보통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이 경우에 이제 객체의 착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존속 살해죄 불능미수가 되고 보통 살인죄 고의기소범이 되겠죠. 근데 방법의 착오는 이제 법정적 부합설과 부채적 부합설에 의해 달라진다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반대의 경우 보통 살인의 고의로 존속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때는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존속 살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형법 15조 1항에 의해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의 경우는 15조 1항에 의해서 보통 살인죄로 처벌받고, 역시 방법의 착오와 관련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보통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구체적 부합설에는 살인미수와 과실치사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돼가지고 밑에 판례 하나 나오는데, 그 밑에 판례와 관련돼가지고는 밑줄친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친족 관계로 대해서 책임이 가중되는 건 존속살해죄예요. 근데 영아살해죄는 이제 친족 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감경돼가지고 우리가 감경 처벌하는 거죠. 자, 주체는 뭐겠어요? 여기서 주체는 직계 존속이죠. 누구의 직계 존속입니까? 태아. 바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인 태아의 직계 존속입니다. 객체는 뭐예요? 여기서 객체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분만 직후의 사람이죠. 분만 직후의 사람 또는 분만 중에, 여긴 태아겠죠. 분만 중인 태아나 분만 직후에 사람을 갖다가 살해한 경우 그때는 감경 처벌한다는 겁니다. 단 관련돼 가지고 뭐요? 동기가 있어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때만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영아살해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이런 동기로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책임이 감경돼 가지고 우리가 그 감경 처벌한다는 겁니다. 주체는 직계 존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직계 존속은 뭐다? 이 직계 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이 한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학설은 법률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가능하다. 그런데 판례는 아니다. 법률상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 법이 영아살해죄가 만들어질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영아살해죄를 인정해 주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 영아살해죄에서 책임을 감경해 주는 이유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산모는 정신적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감경해 주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애를 출산하지 않은 남편은 정신적 불안 상태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는데, 다수의 견해들은 애를 출산했다는 자체는 직접적으로 출산한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역시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직계존속 부모를 다 넣은 겁니다. 단지 이제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한정하는 반면에 다수설은 뭐다? 그런 정신적 심리 상태의 정신적이나 심리적 불안 상태는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를 구별할 필요 없다는 것이 이제 학설의 견해인 반면에 판례는 그렇게 확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그냥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한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29페이지의 판례 직계존속도 보면은 사실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지만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국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부인의 애를 낳는데 참작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애를 살해했어요. 하더라도 그때는 보통살인죄가 된다는 거죠.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련돼 가지고 이 30페이지에 이제 영아의 의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분만 직후에 영아라, 사람이라 하면 영아라 했죠. 분만 중에 태어나거나 분만 직후에 영아. 그러면 분만 직후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30페이지에 이제 대구고법 판례가 있는데,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 중 분만 직후의 생존하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고등법원 판례 이 정도,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지난 거는 분만 직후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만 직후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나 배우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동안, 그럼 그 정신적 심리적 불안 상태가 쭉 계속돼가지고 산후 우울증이 있을 때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분만 직후라는 건 분만하고 그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 상태, 불안 상태가 유지되는 일정한 기간이다. 근데 그것이 2개월씩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는데,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정도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제가 촉탁성락에 의한 살인죄라든가 아니면 뭐 자살관여죄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 안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법조문만 읽어봐도 충분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살인죄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파악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 나오는 것이 제 강의 교환에 30페이지에 보면은 죄수 문제 그래가지고 살해와 사체 유기의 문제가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 살인죄를 쭉 보면서 살인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보고 고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착오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근데 제가 이미 형법총론을 설명할 때 이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그런 인식한 것과 발생하는 현실이 달라지는 걸 착오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구성요건 영역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라 한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뭐다?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법의 착오에서 우리가 법정적 법설의 대립, 구체적 법설의 대립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가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라 그러는데, 인과관계의 착오가 본질적이었다. 그런 거는 이미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인과관계론에서 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항은 뭐냐? 핵심 사항은 개괄적 고의 사례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 로스쿨에서 계속 강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계속 앞으로 굉장히 유력한 문제라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 개괄적 고의 사례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원래 제 강의 교환에 올해부터 넣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와 사체 유기 문제인데 여러분들 거기 봐보세요. 그 밑주층 부분을 보시면은 피고인이 공소의 이경애를 그 살해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강차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세망치로 그녀의 후두부 등을 여러 차례 내려쳐 그를 살해하고 그녀 소유의 현금 및 가재 돈을 강찬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한편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을 때는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의 경합범위 성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면 뭐예요? 살인죄예요. 죽인 사체를 두고 가는 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다시 이동시키거나 유기하거나 그러면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개괄적 고의 사례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사체 유기의 고의로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어 있어가지고 결국 뭐다? 사체 유기로 땅에 묻고 나서 질식사한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여러분들 3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개괄적 고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개괄적 고의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가 여러분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죠. 그 사건의 개요를 보시면은 피고인 갑은 피해자가 약간 전응하인 피고인 갑의 처에게 뭐 젖을 달라는 등 희롱을 하는데 심한 불만을 품고 오던 중 피고인 을과 마주치게 돼요. 피고인 을을 갖다 데리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눈을 뺄 것 같은 신용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그 갑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을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갑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로 20cm, 세로 10cm의 돌멩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리치고 피고인 을도 이에 합사여 가로 13cm, 세로 7cm의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 을이 복부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겁니다. 자, 지금 피고인 갑과 을이 어떻게 했어요? 피해자를 돌로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일으키자 얘가 축 늘어진 거예요.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그곳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 가 삽으로 엉덩이를 파고 피해자를 매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여 사망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즉 갑과 을의 행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일 의사로 가지고 때렸습니다. 돌로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질식사한 거다. 그때 이와 관련돼 가지고 판결이 뭐라 했냐? 이 판례가 이 두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뭐 쭉 읽어보면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인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해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살인죄로 의뢰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사항은 대법원이 개괄적으로 보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괄적 고의를 인정한 케이스다, 인정한 판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갑의 행위가 있고 갑의 제1행위가 있습니다. 1행위는 뭐예요? 살인의 고의로 케이스 을은 빼놓고 갑만 보면 1행위는 살인의 고의로 구타했어요. 구타했는데 얘는 뭐예요?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다시 2행위를 했죠. 2행위는 뭐예요? 사체 유기의 고의로 매장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때 사망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때 사망했어요, 안 했어요? 이때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거를 갑의 행위를 두 개로 나눠볼 것이냐, 1행위로 2행위로 나눠볼 것이냐, 아니면은 갑의 행위는 첫 번째 행위가 두 번째 행위로 쭉 연결된 것이냐 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교환해 보는 것처럼 교환해 보면은 기수범설이라고 하는 개괄적 고의론인데, 개괄적 고의론은 바로 이거예요. 기수범설은 개괄적 고의설이다. 이건 뭐냐? 갑은 처음에 무슨 의사를 했어요? 살인의 의사로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세세하게 보면 행위할 당시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괄적으로 보면 그냥 얘 기수의 고의가 기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갑한테는 뭐다? 이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괄적 고의설입니다. 자, 근데 기수범설 중에서도 이렇게 기수가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개괄적 고의설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게 언제 판례예요? 1988년도 판례입니다. 개괄적 고의에 관련된 논의가 교과서에 나오고 학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 고의라고 하는 이론을 알고 판례가 개괄적 고의설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했냐? 그것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개괄적 고의설과 결론이 같다는 거죠. 이에 반면에 이제 국내 학설 중에 인과관계 착오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견해가 있어요. 즉, 행위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같이 봐가지고 결국 뭐다? 행위를 같이 보면 갑의 행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근데 실제로 갑은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과관계 착오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착오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본질적 착오냐 아니면 비본질적 착오냐로 나눠서 비본질적 착오다. 그럼 이거는 고의가 인정된다. 비본질적 착오는 뭐다? 고의가 조각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것과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미 인과관계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학설은 뭐다? 이 학설은 본질적 착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 뭐예요? 다 빈본질적 착오로 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학설은 뭐냐? 기수범설의 문제점은? 기수범설의 문제점은 분명히 행위가 두 개였고 고의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의를 여기까지 확장시킬 것이냐 하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독일에서의 개괄적 고의설은 뭐냐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때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때려서 죽고 죽은 다음에 내가 묻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얘의 고의를 여기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개괄적 고의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우리 판례나 사례들은 뭐예요 지금? 처음에 죽이려고 죽여놓고 얘를 죽인 다음에 내가 사체유기로 고의해야겠다, 사체유기의 고의로 파문되겠다 하는 행위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학설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1행위와 2행위가, 그러니까 1행위를 할 당시에, 갑이 1행위를 할 당시에 2행위까지 예견한 경우만을 개괄적 고의라고 보는 것이 독일에서의 원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너무 넓게 보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선 좀 유력한 견해들이 1행위와 2행위를 구별하자는 거예요. 즉, 이것이 뭐예요? 1행위는 뭡니까? 1행위는 미수가 됐죠. 미수고,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와 과실의 결합범으로 보자 하는 견해가 국내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교환해 보면 31페이지에 기수범설, 이게 국내 판례 입장이고, 2번 나번이죠. 인과관계 적용설. 이것은 이제 다수설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수범설이 타등하다. 이 미수범으로 보고 이 행위에서는 과실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해 문제를 논할 때, 살해 문제를 풀 때, 자, 살인의 고의로 때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이거는 살인 미수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 사람이 과실을 죽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뭡니까? 과실치사라고 논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논해줘야 될 거. 추가로 논해줘야 될 게 뭐냐? 갑은 두 번째 행위 때 무슨 고의가 있어요? 사체유기의 고의가 있었죠. 근데 사체유기의 고의는 사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체유기의 고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체유기가 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시 사체유기의 불능미수까지 논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답안을 쓸 때 만약에 이렇게 미수, 과실, 결합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와 과실치사가 경합되고 그 다음에 상경이 되고 사체유기의 불능미수까지 논해주면은 이거는 아주 만점 답안지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보면서 이제 그 개괄적 고의사를 보시고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이른바 개괄적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낙산비치 호텔 사건인데 9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뭐 여러분들이 결론 판결 요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상해치사죄로 해당한다. 포괄하에 상해치사죄로 판단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의 마지막에 형법 252조 1항과 2항의 구별, 즉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죄의 구별은 어떻게 되냐 관련돼 가지고 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데 거기에 내가 관여했다면 자살 관여죄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내가 했다. 내가 주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촉탁성락에 의한 살인죄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거기 뭐처럼 가번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행위 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결정한다. 나한테 했으면 촉탁성락에 의한 살인죄. 저 사람한테 했었으면 그건 저 사람의 자살에 대해서 내가 관여한 것 때문에 자살 관여죄로 보면 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뭐 촉탁살인죄와 자살의 미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불가발적 대항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그 판례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까지 나와 있는 판례들은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자살 관여죄와 관련돼 가지고 촉탁 성락에 의한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유서 대필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5년도에 무죄 판결을 재심에서 무죄라고 결정이 났죠. 그래서 35페이지에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들을 그 판결을 하나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인의 죄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진도가 살인죄만 다루면서도 총론상의 관점 논점들을 계속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번 주 진도량이 다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갈 때는 총론상의 쟁점들은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강론상의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강론상의 쟁점 이외에 총론상의 쟁점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한번 다룰 정도니까 앞으로 진도는 좀 더 빨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이번 주까지 이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3주차에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으면 수업 강의실에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더 변화가 있어 가지고 온라인 강의가 길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